두 번째 사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분이 상담을 해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오시면 제자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하고 참 반갑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요양병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80대 중반쯤 되는 할머님이 최근에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이 할머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거동이 참 어려우시고 와상 상태로 지내는 분이래요. 그래서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뇌졸중이라고 하면 우리 또 치매 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쪽에 장애가 생긴 게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에 장애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의사 표현은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처음에 오시자마자부터 지금까지도 이 재활 내지는 회복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대요. 그래서 직원분들만 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선생님, 저 언제 회복돼서 일어나요? 저 언제 일어나서 집에 가요? 퇴원해요? 퇴원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크신 거예요. 그래서 재활치료하실 때에도 열심히 임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지가 강하시고 하니까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이 분은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할머니가 그런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는 꼭 일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챙겨드리는 약도 잘 드시고 여기서 해드리는 재활치료도 잘 따라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상태가 호전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대요. 그럼 할머니 또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또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사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인력들이 물리치료사분도 계시고 함께 일을 하는데 이 할머님이 사회복지사한테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가 지금 누워 지내니까. 그리고 이 뇌졸중 경험하신 분들의 약간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가요 어디 가서도 건강하단 말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쓰러지고 나니까 이거 뭐 아무 소용없더라고 이 얘기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지금은 나이랑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50대에도 쓰러지시고 40대에도 쓰러지시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이 상태가 되니까 안 돼. 나는 나의 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빨리 회복돼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대요. 그래서 이 할머님도 이제 의지가 강하시니까 의사가 와도 똑같이 물어보고 선생님 저 언제 퇴원해요? 또 간호사가 와도 선생님 저 언제 일어나요? 언제 걸을 수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호사분이 됐든 물리치료사분이 됐든 의사 선생님도 딱 부러지게 할머니 한 달 후면 일어나십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이 되시도록 말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뇌졸중이시고 80대 중반이시고 이 할머님처럼 이렇게 심한 그 상태이실 때는요. 회복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실을 할머님께 어떻게 딱 그렇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아마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는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는 의료 인력에 포함되지 않아요. 간호사나 또 의사, 이 분들은 의료 인력이에요. 파트 자체가. 근데 사회복지사는 의료 인력이 아닌데 병원에는요. 사회복지과 또는 사회복지실, 사회복지팀 이런 데들이 있어요. 왜 있나 보면 일단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병원에 들어오신 환자 중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병원비 내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병원비를 좀 감면해 드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담해서 조금 그 병원비의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들을 사회복지사들이 해줘요. 또 하나는 병원에 이렇게 사고라든가 갑작스럽게 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오신 분들은 그 충격이 너무 크거든요. 또 심지어는요. 전기 화상 같은 거 입고 오시는 분들은요. 어제까지는 내가 막 운동도 하고 활동도 했는데 일주일 안에 이쪽 팔을 절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수술,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거 좀처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수술은 하게 되더라도 그 충격을 조금 적게 하면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담을 맡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담이 그냥 말만 잘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병원급, 의원은 아니지만 병원급 이상에는 사회복지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할머니에게 애정을 갖고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의지가 강하시다 보니까 내가 언제 회복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를 웬만큼 몇 번 하셨으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보는 직원들한테마다 물어보셨던 거죠. 근데 하루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회진을 돌다가 할머니가 그거를 또 물어보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 병은 회복되는 병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퇴원 못 하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저희하고 계속 지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잘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해드릴 거니까 저희가 드리는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시면서 우리 여기서 잘 지내봐요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긴 말을 해도 다른 얘기는 할머니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퇴원할 수 없다. 할머니 병은 회복될 수 없다. 이 말만 할머니 귀에는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가 울고 불고 낙심하셔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할머니 몇 호 병실에 할머니가 막 울고 불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회복지사가 또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할머니가 나는 회복될 수 없대. 나는 퇴원할 수 없대.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무 소용없어. 난 지금 나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치료 안 받고 그냥 지금 퇴원해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거기서 할머니 달래고 위로하고 하느라고 진을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자리에 와서 딱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도 조금 이제 잠잠해지시고 사회복지사가 본인 책상에 와서 앉아 있는데 화가 이만큼 나더래요. 기껏 내가 그동안 이렇게 상담을 해놨는데 조금만 더 하면 할머니가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그 상태까지 해놨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다 제로 베이스가 됐다 해서 이제 화가 나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간 거야. 이제 좀 쉬다가. 그래서 선생님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그동안 우리가 한 건 다 뭐가 됐겠냐고. 그리고 할머니 지금 얼마나 낙담하셔서 울고불고 지금 당장 퇴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 것 같냐고. 언제 얘기해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대신 쫑대 맨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숨길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거기다 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서는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 선생님 말씀이 틀린 말이었으면 내가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한 건데 이 분의 고민은 이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저 할머니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 것인가. 할머님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또 여기에서 생활을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드려야 될지 지금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상담을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의지도 강하고 직업정신도 좋고 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직업인들이든 항상 그 직업에는 저게 있어요. 직업윤리라는 거. 그 직업인으로서 해야 되는 도덕적 사명감과도 같은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자질과는 무관합니다. 그 직업인이기 때문에 갖추어야 되는 것도 사회가 그 직업인에게 바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직업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직업윤리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밀보장이라는 게 들어있고 또 알 권리라는 것도 들어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할머니하고 관련된 직업윤리들 많은 것 중에 지금 이 할머니 사례하고 관련된 직업윤리를 꼽아보자면
알 권리라는 거예요. 알 권리. 이 알 권리는요, 그냥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신 그거 맞아요. 내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알 권리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 하면 이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내 병에 대해서, 내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 이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알 권리를 어떻게 제공해 드리느냐, 제공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할머니는 뇌졸중이시지만 우리 임종 호스피스 쪽으로 가면 호스피스 임종을 앞두신 분들한테 그걸 어디까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감추고 있다면 이분의 알 권리는 우리가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결정권, 의사결정권,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신상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병원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병원에서 지금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알 권리 차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알 권리를 보장해 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할머니는 그걸 알게 된 다음에 나는 나가겠다라고 할머니가 자기 결정을 했으면 그 권리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사회복지사는 할머님이 나가시지 않도록 설득을 했죠. 그 부분은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일단은 여기에 계시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자, 할머님이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할머님은 몰랐지만 사실 할머님의 가족들은 알았어요. 가족들에게는 얘기를 해준 터거든요. 그렇다면 할머님을 설득하는 일을 더 이상 사회복지사가 혼자서 그 부담을 다 떠안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쯤은 할머님이 알게 됐으니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해드리고 가족들이 할머니에게 좀 설득, 위로를 해줄 수 있도록 가족의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 중에서도 할머님이 유난히 좋아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할머니를 위로해 드린다면 훨씬 할머님이 받아들이시기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자기결정권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님의 권리, 할머님의 결정, 할머님의 의사결정을 우리는 존중해 드릴 필요랑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몇 번 더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까지 동원되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님이 그래도 나는 여기서 안 낫는 거라 그러면 나 여기 더 이상 있기 싫다.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퇴원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머님이 퇴원을 하실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해드리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자, 퇴원을 하시잖아요. 그럼 할머님이 퇴원하신 다음에 혼자 생활해 보시면서 이게 되게 힘겨운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다시 재입원하시면 돼요. 억지로 본인이 하시겠다는 걸 막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하시겠다는 건 하시게 해서 본인이 느끼신 다음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오늘 이 사례 말씀드릴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요양병원은 병원이고 요양시설은 시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요. 우리 옛날로 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양시설은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엄밀히 따져본다면 요양시설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장점을 볼까요?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들이 상주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일단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 다 있죠. 항상 대기죠. 항상 근무하고 있죠. 근데 요양시설에는 의료진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에는 케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양시설의 장점은 뭔가 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만약에 뇌졸중이면 뇌졸중에 맞는 프로그램, 또 치매면 치매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재미로 친다고 하면 재미가 있는 요소들은 요양시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는 요양시설에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재밌다고 해서 다 요양시설로 가실 수는 없고요. 두 병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에 어디로 가시는 게 맞을까 이거 고민되시는 분들은 어르신의 질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어르신의 지금 신체적인 상태, 질병 상태가 의료진이 긴급하게 어느 시점에서는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질병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 어르신은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 어머님은 의료 이 혜택과는 관계없어. 그냥 낫는 병은 아니래요. 그냥 오래 썼기 때문에 생긴 만성 질환이래요. 그러면은 의료진이 긴급하게 투입되지 않아도 되죠? 그럴 때는 시설로 가시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어머니도 요양시설 가셔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잘 봤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홈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고요. 검색창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치시고 그 홈페이지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홈페이지하고는 살짝 좀 달라요. 그 안에 더 세부적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주소로 친다면 우리가 주소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혹시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걸 못 찾겠다 하시면 그 홈페이지 주소에 롱텀 케어라고 치시면 됩니다. 롱, 오랫동안, 텀,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케어를 해드려야 된다. 치료가 아니라 케어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해서 longtermcare.or.kr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 홈페이지가 열리게 돼요. 조금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리시다 보면 빨간색 섹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동그랗게. 그 빨간색 카테고리 안에 장기요양기관 검색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시설이 몇 개가 있고 그 시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시설에 들어 계시는 어르신들은 할아버님이 몇 분이고 할머님이 몇 분인지 성별까지도 또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 사진까지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선생님 컴퓨터 같은 거 못해서요 그러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577에 1000번이에요. 1577에 100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거기 모는 1번, 모는 2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들으셨다 하면 그렇게 누르시고 난 이것도 복잡해 그러면 마지막에 상담원 연결 번호가 나와요. 그걸 누르셔서 상담원한테 의논을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컴퓨터도 모르겠고 1577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인의 전화 303-007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또는 제가 시간이 될 땐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댓글로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다가 답변을 자세하게 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요. 활발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양병원 사례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저희 동네 이웃 되시는 할머님께서 1년 전에 그 노인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가족분들하고 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 와서 어르신을 돌봐주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는 질문이시죠? 요양보호사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어르신을 돌봐주시기 위해서는 그 앞서서 우리가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어르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다라고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이 어르신이 이제 상태가 신체 기능 상태라든가 정신 기능 상태 같은 거를 조사를 나오게 돼요. 그러려면 신청을 해야 조사를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577에 10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데 일단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시기 위한 신청을 하실 때는 2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신청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미리 병원에 가셔서 의사 소견서라는 거를 받아두시면 조사 나오시는 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의료진이 이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써준 게 있으니까 등급을 받으실 때 훨씬 빠르게 바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시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분이 나와서 조사도 하시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등급을 받으시는 날까지는 이게 30일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등급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재가센터라는 곳에 등록을 하시면 재가센터에서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분을 보내드리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2편의 사례들을 통해서 양어머니와 관련된 또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